그 마자르족은 뭐 자기들이 이제 훈족의 후예라는 걸 또 자랑스럽게 그렇게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때부터 우리들 헝가리는 이제 훈족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를 하자면 요 마자르인들은 계통이 훈족 계통이 아니고 이 투르크나 몽골 계통이 아니고 이거는 저 핀우르 계통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 엄밀하게 말하면 훈족의 후예는 아닌데 이 훈족의 후예처럼 이제 내세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랄 산맥 일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유목민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아마 수렵이라든지 뭐 채집 경제를 하다가 이제 투르크인들하고 접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르크인들의 그 유목 생활 방식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유목 민족화했던 것이 이 마자르인들의 조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러한 마자르족이 어느 면에서 보자면 맨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 민족 이동의 시대의 말미를 장식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천년경에 기독교화 되죠. 이때부터 같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마구 약탈하고 공격하고 하기가 이제는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 헝가리까지도 유럽 사회, 유럽 그 문화에 이제 포섭이 되었던 거다. 동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 이동의 시대가 끝나고 그야말로 이제 기독교 유럽이 이제 딱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시기. 예.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유럽과 만난 동양 유목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생문화연구소의 김현일 박사님을 모시고 유럽의 중세시대를 끝놓은 투르크족과 몽골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투르크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 투르크족 하면은 뭐 사실 여러 가지 떠오르는 그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터키라든가, 뭐 오스만 투르크라든가. 먼저 이 그 투르크족은 어떤 종족인가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 투르크어를 말하는 사용하는? 사람들, 예. 예, 투르크족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넓은 지역에 걸쳐서,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와 오늘날의 그 터키 일대까지 펼쳐져 있는 그 넓은 그 유라시아 초원지대, 오아시스 지역에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투르크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책을 들춰보면 돌골 제국 나오잖아요. 그 돌골도 이 투르크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돌골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그 위구르 제국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소수민족 중에서 상당히 숫자도 많고 또 중국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그 골치 아파하는 그 소수민족 중에 하나가 이제 위구르지 않았습니까? 위구르족도 이제 투르크 계통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이제 그 카자르인들, 이제 불가리아를 이제 망하게 했던 그 카자르 제국도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종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대다수가 투르크 계통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이제 터키를 세운 이제 오스만 투르크 이거 이제 당연히 이제 투르크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타타르라고 그죠? 타타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문 사료에는 이제 달단이라고 나와 있죠. 그 몽골 제국 시대에 이제 이름을 들쳤던 그 타타르도 이 투르크 계통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드는 궁금증이 그 언어학적인 동일성에서 이제 투르크족을 말씀을 처음에 하셨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보통 우리가 그 앞에 붙는 오스만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 할 때 그 오스만 셀주크는 어떤 개념입니까? 원래는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 그 족속의 위에 조상으로 이제 그 예, 오스만 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그 사람 때부터 이제 그 시족 집단이 흥기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되었죠. 예. 이제 술탄이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 오스만 그 사람들이 지배한 나라 오스만 투르크 그다음에 셀주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스만 이전에 셀주크 왕조라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셀주크 투르크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이 투르크는 이제 그 하나의 그 돌궐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돌골 제국이 예. 그 투르크의 그 일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일부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터키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이제 월드컵이죠. 예, 월드컵을 할 때도 뭐 형제의 나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응원도 하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뭐 이런 그 역사적인 관계를 모르면 좀 의아하는 사람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그 투르크족이 그 터키까지 이동하게 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터키인들이 자기들 조상들을 찾는다고 해서 어디로 오는 줄 아십니까? 몽골촌으로 답사를 옵니다. 지금도? 몽골촌에 그 8세기 초에 이제 그 투르크 돌골 제국이죠. 예. 돌골 제국의 그 칸이 세운 그 비석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골 제국이 이제 이 몽골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이 확대가 되니까 그 알타이 지역 그리고 그 중국의 이제 북쪽 그 고비 사막 쪽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신장 위구르 지역이죠. 신장 지역 이쪽도 차지하려고 중앙아시아로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예. 파미르곤 동서로 동서에 걸친 큰 이제 나라를 세우거든요. 돌골 제국이. 그래서 이제 그 한동안 심지어는 이제 그 돌골 제국이 이제 통치를 이제 동서로 나누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쪽은 유럽 쪽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이제 큰 제국이 이제 돌골 제국이었는데 문제는 오래 가지를 못했던 것. 예. 그것도 이제 내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분이 뭐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전쟁하면 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게 이제 서쪽으로 이제 많이 도망을 가니까 이 투르크족이 이제 서쪽으로 많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된 게 그 카스피해 근처입니다. 카스피해 동쪽에 이제 그 초원지대에 정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기회가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이 남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남쪽으로 오면 이제 오늘날의 이란, 페르시아입니다. 이제 그 지역도 이제 나중에 힘이 강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정복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셀주크 투르크인들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서쪽으로 오면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그 터키 공화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까지 들어오는데 당시에 이제 그쪽은 그 소아시아 지역은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죠.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니까 마구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제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저기다가 이제 조그만 그 제국들이 들어서고 그 전체를 이제 통과를 하는 게 이제 셀주크 제국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적인 아마 그 문제가 이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동쪽 끝부분인 몽골 초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투르크족이 계속해서 이제 서진을 하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 투르크의 어떤 뿌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몽골 초원까지 온다. 네.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돌고를 하면은 고구려하고도 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이제 전문가들 중엔 이제 고구려 영역까지 답사를 오는 그런 경우는 없는가요? 우선 고구려 그 만주 지역으로 오는지는 제가 잘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질 않아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그 고구려는 돌궐의 동맹국이었습니다. 그건 뭐 예. 우리가 삼국사기를 보면 여러 그 돌궐에 관한 기록이 몇 번 그렇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나라하고 고구려 대립하잖아요. 돌궐도 이제 당나라하고 대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잡는 겁니다. 예. 그 적의 적은 친구라서 손을 잡는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도 약간 이제 유목민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만 해도 돌궐하고 이 문화적인 면에서 좀 그 친근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돌궐을 친구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심지어는 이제 그 당나라에서 그 돌궐을 치라고 요청을 했는데 고구려인들이 치질 않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그 이제 수만 명의 그 고구려인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당나라로 끌고 갔거든요. 그 사람들 나중에 보면 돌궐로 많이 다시 도망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 투르크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이슬람 문명, 이슬람 세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그 중에서도 아마 셀주크 그 투르크를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이 셀주크 투르크는 어떤 민족입니까? 우선 그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이 예. 셀주크인들부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셀주크인들이 이제 투르크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주크는 가문의 이제 명이고 그 자식들이 많아지면 이제 일종의 시족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제 시족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부족으로 봐서는 어느 계통이냐면 이제 오구즈 투르크라고 합니다. 오구즈 투르크. 오구즈 투르크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투르크인들이 이제 유연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난 게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6세기 경인데 이때 그 돌궐 제국이 이제 급속히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 돌궐 제국의 수하에 안 들어간 족속들이 있어요. 그 철륵이라고 그 사세에 보면 철륵이라고 나옵니다. 그 여러 부족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돌궐의 지배를 거부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오구즈 투르크 족이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제 공통의 어떤 그 선조로서 아마 오구즈라는 사람 조상을 들먹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여러 사설을 페르시아 계통의 뭐 라시드 아틴 같은 사람의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그 오구즈 칸이라는 이제 자기들 조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구즈 투르크다. 근데 오구즈 투르크는 돌궐을 거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구르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당나라 때 그 당나라의 이 사람들은 그 동맹이에요. 당나라를 뭐 안사의 난도 진압하는데 이제 위구르족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친구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위구르족입니다. 지금도 내려오고 있죠.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오스만 투르크 하면은 이게 터키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셀주크 투르크는 오스만 투르크 이전에 있던 그 제국을 말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오스만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11세기경부터 이제 그 세력이 커져가지고 제국을 세웠다고 하니까 오늘날의 이란 쪽도 이제 그 사람들이 차지를 했었고 이라크 지역도 이제 차지를 했었고 물론 이라크 지역에는 이제 이제 칼리프라고 있잖아요. 이슬람 최고 이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들 이제 칼리프의 권위를 떠받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들은 이제 전사로서 이제 그 이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가 이제 술탄 지도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제 투르크인들은 그 칭호, 그 투르크의 칸은 그 칭호를 이제 갖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예. 이제 비잔틴 제국의 영역 내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끼리의 또 이제 내분 통해서 이제 조그만 나라로 많이 쪼개져요. 그 제후국들이죠. 예. 이제 그러한 제후국 중에 하나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된 게 이제 오스만이거든요. 오스만 왕조. 그래서 이 오스만도 그 사람 이름입니다. 오스만 당시에 칸이니 그런 건 아니고 오스만 베이라고 하면 이제 지방 태수 정도, 총독 정도 되는 제후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셀주크 제국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게 이제 오스만인데, 오스만이 등장하는 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그 몽골족이 침략해가지고 셀주크가 굉장히 약화가 돼요.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약화가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오스만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소아시아 일대를 다 자기들 영역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바다 건너 유럽으로 진출을 하죠. 발칸반도입니다. 그래서 발칸반도에서부터 파죽지세의 기세로 그 동유럽으로 이제 쳐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평화스러운 행진이 아니고 이 전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칸 여러 민족들이 그 지배하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이제 비엔나까지 공격의 대상이 되었죠. 16세기, 17세기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비엔나 공격이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오스만 제국은 중동, 시리아니 뭐 이집트 그리고 북아프리카 일대까지 다 이제 지배하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의 상당 부분이 오스만 영역에 들어가고, 그다음 오스만은 또 자기들이 이제 그 이슬람의 성전 전사로서 나서니까 유럽하고의 어떤 충돌이라는, 기독교 유럽하고의 충돌이라는 불가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사를 읽어보면 서양 근대사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스만 그 제국과 기독교 유럽 간의 이제 대립이에요. 예, 그 투르크가 세운 나라라고 하면 이제 그 1차 세계대전하고도 이제 그 관련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우리가 흔히 그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 뭐 조금 전에도 물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오스만 투르크가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이 세계사에서 혹시 또 다른 역할을 한 뚜렷한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 이슬람을 이제 예, 정치적으로 예. 통일했다라는 이제 그런 면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이슬람을 내세워서 예. 유럽으로 이제 발칸반도를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그 유럽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을 몇백 년 동안 지배를 했던 거죠. 그 1차 대전 그렇죠. 직전 시기까지 이제 지배를 했는데, 결국은 19세기의 그 유럽 민족주의 운동을 보면 그중에 상당 부분이 반 오스만 운동이에요. 오스만의 지배로부터 우리 민족들이 벗어나서 우리의 전통적인 기독교,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를 되찾자. 나라도 되찾고. 이제 그런 운동이 이제 19세기에 이제 그 슬라브 민족주의라고 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후를 자체하고 그들을 이제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이 바로 러시아 그 제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세르비아인들, 그죠? 예. 세르비아 하면 뭐 1차 세계대전하고 우리가 연결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1차 세계대전하고 좀 관련됐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혹시 이야기가 됩니까? 세르비아가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그 지배권이 이제 넘어가죠. 그 세르비아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하고 그 일부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오스트리아가 이 발칸반도로 이제 세력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서 오스트리아의 지배하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의 또 지배로 또 벗어나기 위해서 또 이제 일종의 반제국주의 투쟁이죠. 그죠?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벌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뭐 테러를 통해서라도 이제 그걸 달성을 하겠다라는 이제 과격 부자들이 나오고, 결국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그 총으로 이제 사살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게 1차 대전의 단초였습니다. 예.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그 기독교 문명과 이제 대립되는 하나의 그 이슬람 문명권의 하나의 그 주체가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오스만으로부터의 어떤 그 독립이라는 어떤 그 슬로건이 뭐 나왔다라고 봤을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유럽 문명의 어떤 시작이라든가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 투르크족은.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의 위협이라는 게 유럽으로 하여금 뭉치게 만들었다. 예, 그리고 그런 이제 면에서. 자기들의 예. 어떤 정체성, 기독교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그 오스만 제국이 수도로 삼았던 그 이스탄불, 그 아마 비잔틴 제국의 수도, 그 콘스탄티노플이죠. 네. 사실 이 도시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그 많은 뭐라고 할까요? 흥망성쇠라 할까요? 뭐 부침을 당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게 그죠? 예, 그만큼 하나의 그 유럽 역사에서의 어떤 그 중심적인 위치, 그 다음에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권 간의 어떤 그 교류 지점, 그런 면에서도 이 도시도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이제 지어지기 시작했던 그 성소피아 성당 가보면 진짜 볼만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슬람이 오스만 정복하고 나서 그 성소피아 성당이 이제 그 회교 모스크로 네.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박물관으로 됐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그걸 이제 모스크로 또 만들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모스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제 그야말로 그 같은 지역에서 기독교가 이제 지배 세력이 되면 그 지역은 기독교 성소가 되었다가 또 그다음에 이제 회교도가 지배 세력이 되면 또 회교의 성지가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어느 면에서는 이제 그 종교 간의 어떤 그 갈등의 양상도 이제 우리가 거기서 면밀히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자관 이 이스탄불은 그런 면에서 보자면 뭐 갈등의 장소이기도 한데 그만큼 이제 다양한 문화가 스쳐가고 또 다양한 문화가 이제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문화유산이 다양한 면도 있습니다. 가서 보면 볼만한 모스크도 많이 있고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런 이제 유적들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그리스인들이 저 그 이집트에서 가져온 뭐 오벨리스크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볼만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성소피아 성당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거기 지금 남아있는 흔적 자체가 기독교적인 흔적도 있고 또 이제 그 이슬람적인 흔적도 이게 동시에 한 건물에 공존한다는 게 저도 뭐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문명의 어떤 그 교류 지점에서의 겪었던 흔적 또 이걸 긍정적으로 이제 그 본다면은 어떤 이제 서로 같이 어울리는 그런 흔적이라고도 이제 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몽골족이 이 하나의 그 세력으로 어떤 뭐 그 유목민 집단으로서 강력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은 징기스칸 때예요. 23세기 초다 이겁니다. 그 징기스칸이라는 영웅에 의해서 이제 그 몽골족이 이제 그 지배 집단으로 부상을 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의 강력한 제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이 전략 전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 그 정보, 공격을 하기 전에는 미리 이제 스파이 정찰대를 보내서 확실하게 적의 사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전을 짜고 뭐 이런 등등 이런 전략 전술면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령의 체계 이렇게 이제 그 유목민들의 어떤 군대, 몽골 군대의 어떤 그 조직 자체가 상당히 그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비슷한 이제 그 유목민들하고 싸워서도 몽골이 승승장구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면에서 좀 뛰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몽골 시대에 와서 패스트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동서교통로가 활발해지면서 이 몽골 초원지대에 살던 그 패스트균이 이 상인들의 옷이라든지 상인들의 어떤 그 뭐 상인들이 각 몸속에 지니고 있는 벼룩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패스트균이 이 서방으로 전파가 되어서 이게 이제 그 다시 크림반도에서 이제 패스트가 발병을 하게 되니까 선박들을 통해서 전 유럽으로 이제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